월요일입니다. 자, 또 기분 좋은 한 주, 이 또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월요일의 책갈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도 책 소개해 주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미래. 예. 미래가 정해졌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가 싶기도 하고, 좀, 작가가 누굽니까? 자, 조영태 교수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구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다라고 앞에 책에 나와요. 네네. 감히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상식적으로 뭐 고령화가 이제 아주 가속화되고요. 또 젊은 세대가 줄고 또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시점에서 인구가 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또 학문적으로 또 분석하고 이것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이런 그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인구학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충분히 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자, 인구학에 따른 미래는 이렇습니다. 1972년 그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부모가 된 2000년대 초반 해마다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50만을 넘은 적이 없죠. 네. 한 세대 만에 출생 인구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전쟁도 겪지 않는 나라에서 이처럼 출생 인구가 급감한 경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그대로 또 몇 년 텀을 두고 그대로 비슷해요. 10년에서 15년 예. 똑같아요. 희한합니다. 예. 예. 초저출산이 현상이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삶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거는 모든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일본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에서 20년 먼저 초저출산을 경험을 했고요. 네.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예. 이미. 그리고 2030년쯤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똑같은 구조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요. 예.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우선 인구가 줄어들어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게 자체가 일단 문제예요. 네. 그러나 책 속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일반에게 조금 다소한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알려주는데요. 일단 현대사회 살면서 가장 힘들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학 입시, 사교육, 아파트값, 취직 및 창업, 뭐 만만한 게 없죠. 네. 근데 아주 어려운 이 네 가지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빠르게 변화할 텐데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에는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 사회가 부딪혀야 될 엄청난 충격에 부딪힙니다. 반토막 난 출생 인구는 당장 부동산과 가족 관계부터 변화시키죠. 그렇죠. 대형 아파트 수요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로 몰릴 테니 아마 소형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 맞벌이가 보편화될 때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고민은 또 이게 조부모와의 관계, 사교육 시장 자체가 막 변화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학교와 교사가 남아도게 될 겁니다. 가장 선망받는 직업인 교사는 언제까지 털바통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학과 통폐합 등 정원 축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구조가 일단 인구가 현재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 입시, 또 이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 또 부동산. 사실 부동산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1인 가족, 2인 가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취업 문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변화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우선 인구가 40만을 갖다 현재 10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출생 인구가요. 출생 인구. 예. 근데 이거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급감하고 있는 건 아니고 40만에서 멈춰 있는 상태니까. 그나마 유지는 되고 있다. 유지는 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은 데는 한 반에 2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초등학교 50에서 60명 정도 됐어요. 많은 반 60명이었고. 제가 60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예. 키가 굉장히 작으셨군요. 아니, 큰 사람들이 뒤로 가는 거 큰 사람 아니에요? 뒤로 가나요? 예, 예. 그렇구나. 저도 그 55번인가 그랬었어요. 예, 예, 예. 큰 편이라도 뒤로 갔었는데, 그냥 3분의 1 정도 숫자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이 남아가지고 담임의 부담임까지 붙여준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 예, 있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오전에 등교하는 학생들, 예. 오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 100만 세대에 태어나서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아, 정말. 저 때만 해도 예. 그래도 오후반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때는 오후반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원을 이제 더 뽑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전국적으로 사범대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범대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이 미래의 철밥통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또 이제 젊은 분들, 취업 시장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도리어 이런 역설도 있어요. 한 10년 뒤면은, 예. 도리어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일본이 그래요. 예, 취업 시장이 도리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도리어 용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AI하고 4차 산업이라는 어떤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예, 예. 그, 아무튼 뭐, 예. 10년 뒤에 대학과 취업, 당장 이건 그때쯤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엄청나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고 싶은 대학은 지금 거의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죠. 가고 있으면 가죠.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예, 예. 대학을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에 인구가 45만으로 확 줍니다. 네. 대입 지원생이 네, 학생들이요. 예. 확 줄어들어요. 현재 있는 대학의 30%가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결국 대학을 가는 학생보다 대학이 유치해야 되는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기니 취직은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마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에 한정된 거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치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취직을 안 하고 니트나 프리타적으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니트족, 프리타족, 이게 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아르바이트만 해서 정규직 뭐 국가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예. 프리타 같은 거는 일을 가지고 한 직종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네.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 결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 혼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근데 예. 일본에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취직한 돈보다 그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뭐 놀고 싶을 때 놀고요. 예, 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또 하나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죠.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인데 70이 넘은 노인들이 실제 임금보다 20% 적게 받습니다. 아, 예. 그분들이 또 이제 취업 현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걸 좀 들으면 뭐 디스토피아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 외에 또 문제들도 많이 좀 예상되는 게 있죠. 또 어마어마하죠. 저출산 세대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구 변화 여파는 가정에서 학교로 그리고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 사회를 진출할 때 줄어들 인구를 대상으로 할 기업들은 어떻게 상품을 팔아야 될 것이고 네. 산업 구조는 또 어떻게 변하고 다수를 점하게 될 고령층은 어떤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국민연금 아주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 등등의 문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해요.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게 있고요. 예. 이게 또 현실화가 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들을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그 해법 제시를 위한 또 노력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회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망정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이거는 무슨 한 정권에서 할 게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그때까지 타임테이블 정해놓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힘든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때그때마다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계속 너무 큰 이렇게 시간이 문제죠.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국가 정책을 현실화시킨다는 게 정말 5년, 10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10년 금방 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그냥 낭비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만. 이 책 속에서는 좀 어떤 예측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기초적으로 고급 인력에 대한 취직이 쉬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취직은 쉬운데 기업 자체가 쉽게 망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또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허약해져 가지고 고용과 해고가 휴윤 형태로 바뀌는데 이게 꼭 기업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개인한테도 좋은 거예요. 음. 갈 데는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직장을 자주 옮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아마 직장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로 직장을 주기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노령층은 점점 은퇴가 늦어질 것이다. 네. 70세, 75세, 80세까지도 아마 지금도 아마 국민연금이 이제 예, 65세부터 이제 수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일반 뭐 직장들이 60세까지로 이제 퇴직 연령 늦췄습니다만은 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하고 은퇴 연령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그게 정도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음. 노령층이 점점 늘어나고 젊은 층이 없는데 젊은 네. 층의 돈을 받아서 노령층을 줘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예. 결국 전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받아야 될 돈은 뒤로 점점 밀리고 받을 돈 자체도 줄 수밖에 없다. 네. 그건 젊은 세대가 숫자가 줄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우리 개인의 또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 예, 특히 우리 그 중년층들, 예.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미래예요, 이것도.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던가 이 책에서는. 지금 두 딸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저자도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일체의 공부,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네. 어차피 얘 미래에 취직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뭘 하냐면 서예 학원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래요? 왜? 예. 예체능에 관한 걸 좀 강화시키고 어, 베트남 쪽의 대학과 정부, 인구학에 대해서 협력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베트남을 보내서 베트남과 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해외에서 예. 뭔가 좀 자신의 삶을 한번 개척하는 것을 권장한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고 예체능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예, 예. 굳이 또 베트남을 좀 특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보통 중국을 많이 투자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를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구를 가지고 애를 갖다가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거기는 4분의 1로 줄어요. 네. 우리는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10억이잖아요. 그래도 10억인데 문제는 거기는 노령층이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는 우리보다 더 빠른 형태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확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 또 양극화는 또 우리나라보다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양극화하고 빈부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노령화, 때문에 예. 노령화. 그래서 중국이 하긴 거긴 법으로 예. 자녀 한 명 이상을 뭐 금지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둘 날 수 있도록 예, 지금 그나마 고쳐- 이제 허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줄은 상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2명째, 3명째 아이들 그중에 뭐 호적이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도 예,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넘는데요. 예. 특히 여자애들이 많은데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중국 인구는 뭐 정확하게 누구도 모른다. 몰라요, 그거는. 예.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을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인구 그 조절을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경제 발전인데 지금은 인구 조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동남아의 맹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베트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베트남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전망이 있었겠군요. 그렇겠네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 있는 그 인프라를 갖고 예. 가서 그대로 쓰면 시스템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겠네요. 예. 최모 씨의 이 조카가 유치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했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책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또 했습니까? 자, 요즘 교복 CF TV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고 보니 그런 거 같네요. 예. 교복 시장 황폐화됐습니다. 왜 그렇죠? 인구가 줄었으니까요. 그래요? 전체 학생 숫자가 확 줄어들면,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되던 게 갑자기 줄면 그 공장이 준 만큼의 더 여파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지금 문제집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여파가 또 저한테도 오는 거고 학원 시장한테도 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인구학 책을 보면서 저야말로 진짜 미래가 암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나 시장 창출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요. 다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공부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서라도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회도 여러 가지 뭐 불안정한 상태인데
우리 또 개인들의 삶도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많이 또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지원 작가였습니다.